오늘은요, 얼굴 아마 저보다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더 많이 알려주셨고요. 또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 칠판에서 나왔다시피,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홍석준 전 의원님 모시고, 요즘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 또는 경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것들,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고, 오늘 이렇게 전한길 뉴스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우리, 전한길 선생하고는 계속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많이 뵀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보다 귀에 쩌렁쩌렁 울리시네요, 목소리가. 근데 지난번 2월 8일날 동대구역 광장 집회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해서 1시간 이상 동안 내고도 이렇게 목소리가 쉬지 않은 거 보니까 이 하늘이 주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제가 얼굴 찬스도 없고, 찬스는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하나님 아마 목에 대해서 그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찬스가 있다 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찬스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년간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단련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또 홍 의원님한테 부러운 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도 이제 몇 번 나갔지 않습니까? 나갈 때 같은 이렇게 제와 방송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앞뒤로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방송에 가니까 대기실에 있으니까 홍 의원님 이렇게 방송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가 푹 죽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너무 아는 게 많다. 홍 의원님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거 보고 약간 제가 그래도 언젠가 제가 방송하면은 이분 모시고 제가 이런저런 좀 수준 높은, 저는 사실 수준이 높지는 못하고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데 오늘 그런 자리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생께서 방금 과찬의 말씀이시고 저야말로 전생한테 참 배우는 게 많은 게, 예를 들면 사실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말을 하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가 않은데, 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듯이 막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특히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열정을 그대로 이 시청자들한테 전달하시는 것들이 정말 탁월하시다. 그래서 우리 전한길 선생이 나오는 어떤 유튜브든 방송이든 그런 것들이 조회수라든지 또 반응이 지금 현재 우파 보수 유튜브 방송에 통틀어서 좀 스피커에 있던 영향이 제가 볼 때는 단연 압도적인 것 같고, 또 때로는 사실 신을사오적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용어를 사실은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갑자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또 상대방의 공격을 받기도 쉽고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칭찬 듣는 것을 사실 좀 이렇게 머쓱해 한다 해야 되나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갑질하는 거. 네, 남한테 약자 앞에서 강자라가 막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억수로 사실 좀 싫어하고요. 제가 사실은 화가 엄청 많이 나는 상태에서 이 방송을 그만 오게 됐거든요. 그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전에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일을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래 현직 대통령이 사는 관저를 현직 대통령을 그대로 구속시킨 게 처음이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바로 아까 11시,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검찰이, 남부지검이라더라고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 하더라고요. 초유의 사태죠.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받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받지만 한 번도 개인 집, 사저를 이렇게 압수수색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좀 궁금합니다. 네, 없죠. 없고, 네. 노무현 대통령 어떤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불 받았다, 그런, 640만 받았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지만, 노무현 대통령 어떤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적은 없고, 또, 이재명 지금 후보만 하더라도 사실은 혐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12개. 예, 기소되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또 본인은 정치검찰에서 굉장히 좀 탄압을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수많은 어떤 범죄 혐의점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 역시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김혜경 여사 수사 의혹이 있어도 법인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주의가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법치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이 그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게 법치주의가 근대 사법 이래로 우리 인류에 가장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형평성 면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렇게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수색을 안 했는데, 지금 이 그 사안은 건지인 법사가 통일교 전 간부의 다이아 반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한테 갔니 안 갔니 그런 어떤 걸 가지고 한다면 벌써 그 아크로비스타를 비워둔 게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할 그런 대상도 분명히 아닌데 완전히 망신주의로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보시면 마치 이제 경찰 검찰이 피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정권이 미리 지금 현재 바뀐 것을 전제로 하고 충성 경쟁하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건이 재수사 들어갔죠. 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또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또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또 맞춰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또 특검법을 또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무자비하게 지금 이제 수사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도, 아니, 이재명 지금 후보 관련해서 예를 들면 2023년 9월 달에, 당시에 그 대북선분과 또 뭐 위정교사 등등으로 그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발급이 됐는데, 유창훈 당시의 판사가 다 혐의점은 소명이 되는데 하면서 봐준 거라든지, 또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건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한 거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든지, 이거 도저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을 전공한 허영 교수 같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권위자들, 그리고 수많은 변호사들도 이제 법원 판결을 예측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법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법의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정말 너무너무 지금 현재 허물어졌다. 정말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시청자 여러분 놀랍네요. 홍 의원님, 제가 미리 준비하지도 않은 질문을 막 던졌는데 오늘 일어난 일인데 금방 술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제가 예측컨대 가져갈 게 없어요. 분명히 아마 이 검찰은 압수수색했지만은 사저에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져갈 게 없는데 그만 왜 했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망신주기다, 이거는. 네. 두 번째는 권력이 이제 줄 떨어졌으니까 새로 권력을 잡을 사람이 다 충성 경쟁이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줄서기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계검이라는 소리, 계검찰이 이런 소리 듣고 이러니까 검수완박을 당하는 거 아닌가. 금방 홍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하지만 그런 의혹이 있지만 대통령 사죄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탈탈 털거나 압수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혜경 여사 북하던 그 당시 아파트 성군할 때 맞은편에 아파트 의혹이 있고, 하여튼 수많은 그때 그 당시에 초반 양쪽에 시켜먹고 이런 일이 제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12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한 번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붙이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검찰들이 이렇게 하느냐. 물론 이제 그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겁니다. 즉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을 뺏고 검찰을 이제 공소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권한을 어떻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해도 벌써 얼마만큼 수사를 한 겁니까? 아니 사골국은 우리면 우릴수록 맛이 난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은 정말 우리 헌법에 일사부재리, 즉 한번 수사를 하고 재판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민주당의 행태를 굉장히 또 겁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태를 겁내합니까? 지금 고발을 어제 했는데 어떤 고발을 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타이사제세 불법 취업시킨 것 때문에 네. 이상직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 그리고 공천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를 한 전주지검의 검사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의 검사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해서 또 검사들을,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직접 뇌물죄로 기소한 검사들을 또 탄핵하겠다요?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버려요? 공수처를 고발해, 공수처.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민주당 공약입니까? 지금 공수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왜 대폭 확대하느냐? 즉 지금 이런 어떤 검사 더 나아가서는 법원의 판사들까지도 너 수사할 수 있다. 겁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역량으로 굉장히 겁을 내면서, 즉 본인들의 어떤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공수처의 이런 어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어떤 정치 보복을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정부가 뭐냐? 저는 이렇게 데피니션을 했습니다.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다.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아마 뿌리부터 흔들 겁니다. 좌파 독재 포퓰리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6.3 대선을 한 이제 33일 정도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최종 후보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선을 거치고 있는데 빅4에서 이제 빅2로 줄어들었죠. 네네. 홍준표, 김문수,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그 한동훈 4명 중에서 이제 싫어하시니까 이름도 잘 안 나오죠. 저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다. 한시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김문수하고 이제 한동훈이 두 사람이 이제 후보가 이제 그 최종 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의원님께도 경선에 우리 입 캠프로 와달라 그런 요구? 예. 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냐면 대구에 워낙 지역에서 대구에도 우리 공무원 하셨잖아요. 예. 24년 공무원 했고 거기다가 저는 지금 방송이라든지 또 탄핵 전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얼굴도 많이 하셨잖아요. 각 캠프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2021년 7월 말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뛸 때는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지지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대구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이제 인수위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수위에도 활동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 때도 지지선언 했었구나. 예, 1번으로 지지선언하면서 그때 이제 대구 경북 대구 선대본부장 끝까지 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끝까지 그때 대구의 현역 의원들은 윤석열 캠프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불렀던 어떤 시대 상황에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달려갔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집안으로 따지면 홍준표 당시 후보가 제 손잡뿌리고 해서 뭔 말씀이에요? 손잡뿌리죠. 제가 이제 홍씨. 저희가 이제 당나라 고종에 팔학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역사 선생님한테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면 팔학사를 보내서 처음 도착한 곳이 당성, 삼국의 쟁탈 요소, 당성이죠. 당성. 그곳이 이제 도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남양홍가인데, 그 남양홍가 이제 중시조가 고려 왕건을 세웠던 4대 벽대 공신, 신순견, 백은, 복지군, 그리고 홍유 장군. 홍유 장군에서 이제 족보가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돌림자를 쓰지 않아요. 돌림자 쓰면 이제 종자 돌림입니다. 종 32대, 종, 순, 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표예요? 종, 순, 표. 종이, 그러니까 홍석준이고,
아니, 저는 이제 돌림자를 안 썼는데, 네. 제가 종장렬이고, 종장렬이고. 예, 종장이고, 그 다음에 순자, 다음이 예, 표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표자가 많죠. 뭐 네. 홍준표, 뭐 홍익표, 뭐 맞다. 홍영표. 네, 맞네요. 예, 굉장히 국회의원도 표자, 여러 예, 분이네. 예, 표자 학렬이 많은데. 같은 돌림, 같은 그렇습니다. 학렬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홍준표 후보가 뭐, 나를 뭐, 도와라, 돕지 않으면 뭐, 최소한 중립이라 해라 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냉큼,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서 했죠. 그랬구나.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잘하신 것처럼,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언더독이고, 우리가 참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어느 캠프에 가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방송에서나 오프라인에서 좀 비판하고 때리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 생각해서 제가 지난주에 프레스센터에서 여러 시민단체, 특히 탄핵 반대에 합쳤던 많은 시민단체하고 최대한 규합을 해서 같이 이제 범죄자 추방, 국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데 좀 제가 역할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캠프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빅 텐트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애쓰고 있다. 네네. 그래서 어느 경선 후보한테는 특히 지지에서는 하지 않았다 말씀이고. 그러면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제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를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홍준표 이제 전 시장 후보는 정계 은퇴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이쪽 나오셨어요. 네네. 여기 이 방송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오셨죠. 김문수 후보도 나오고 홍준표 나오는데 그날 대화 나누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네. 저는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선거 공약도 굉장히 훌륭했고, 네네. 그걸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 됐으니까 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는. 네네네.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홍 후보님이 되게 와닿는 게 그날 이걸 처음 밝힌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최종 후보 되면은 이준석하고도 끌어들이겠다. 이준석 친하다 하더라고요. 연락도 한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든 한동훈이든 누구든 간에 다 이재명 다 뭉치겠다. 그 말씀하셨고, 제가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홍 후보님은 제가 보니까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저는 그 공감이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홍준표 시장 후보가 이제 참 안타깝죠. 잘하신 것처럼 93년도 슬롯 머신 검사체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리다가 YS로부터 이제 정계 콜을 받아서 이제 96년 당시 신한국당으로 정계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국회의원 5선에 경상남도 지사 2번, 그리고 대구시장, 그리고 당대표 2번에 대통령 선거 도전을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언뜻 화려해 보이지만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는 본인은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안 나오면 안 된다, 당이 존립이 안 된다 해서 등 떨미듯이 이제 나왔을 정도로 참 어려웠을 때 당을 사실 좀 그 말씀을 하셨어. 예, 지켜오셨죠. 그런데 사실은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용병들한테 계속 당했죠. 2021년도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지금은 또 한동훈 후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서 있다고 다들 생각했고 나머지 한 자리가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이런 어떤 싸움에서 또 한동훈한테 당했다 이런 좀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계 은퇴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 아직까지도 할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정계 은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도 손편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저런 5천년 역사에 정말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저런 범죄 혐의자 대선 후보를 막기 위해서 정말 홍준표 지금 시장 같은 그런 홍카콜라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지금 다 말리고 있어서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러나 본인은 반드시 좀 할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좀 염원을 뿌리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진짜 대단하시다. 왜냐면요, 홍 후보님에 대해서 96년 연도까지 뚫고 계시고 아까 모래시계부터 하시는데 역시 또 제 손자니까요. 손자니까. 근데 제가 그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민주당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왜 어떤 걸 배우느냐?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그런 뜻 두고 좀 민주당 패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도와주기는커녕 아예 관객석에서도 나가겠다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를 갈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뭐 홍준표 후보는 참 자기가 떨어지니까 관람석에서도 나가려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동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런 좌파들의 갈라치기 전술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넘어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참 대단한 게 이런 겁니다. 2017년도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가장 괴롭혔던 좌파 공격이 뭐였습니까? 돼지 발정제. 돼지 발정제. 언론에서 계속 그것도. 네. 그래서 그 돼지 발정제로 해서 홍준표 후보를 가장 극혐했던 층들이 2030층이었습니다. 여성들 versus 남성들도 극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홍카콜라를 통해서 오히려 2030과 가장 기성 정치권에서 잘 소탕하는 인물로 바꿨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미 고정된 그런 부정적인 정치 이미지를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정치인으로서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유튜브를 우리 우파 정치인 중에서 아마 처음으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잊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돼지 발정제, 이 말을 언론에서 계속 있잖아요. 또 청년들이 댓글에서 막 이렇게 조롱이죠. 그렇게 했던 건 저랑 비슷해요. 얼마 전에 이게 나경원 후보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나경원도 마찬가지로 뭐라더라? 토착 외구 또 나베. 나베 하면서 그게 알고 보니까 북한 지령군에 포함되어 있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마디 좀 더 하겠습니다.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더 씌우는 데는 우파보다 뭐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몇 수 더 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좌파들은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그 프레임을 공통적으로 이용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민주당 패널들의 어떤 단톡방들이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패널들이. 국회의원들 패널 그러니까 단톡방 한 주에 10회 이상 나가는 패널, 10회 미만 나가는 패널, 그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널들의 단톡방에 딱 정답을 줘요. 이런 이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슈. 꼭, 공산주의가 지령을 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맞든 그러든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좌파 진영의 패널 들어보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대중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대중들에게 이제 고착화 되는 것이죠. 사실은 좌파들의 속성을 알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좌파들이 원래 이제 좌파가 결국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러시아로 나왔지만 또 지금 현재 북한이라든지 좌파의 지금 그 선전선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마오쩌둥의 어떤 통일 전술에서 많이 왔죠. 마오쩌둥의 공병 양성하고. 통일 전술이 뭡니까? 결국은 분리해서 격파하는 겁니다.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좌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마오쩌둥이 1차, 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우리가 항일에 나서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1937년 노구교 사변 이후로 일본이 물밀듯이 올 때 결국 그때 당시에 장개석이 거의 좌파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을 전멸시킬 바로 그 점에 기사회생을 하면서 항일 전쟁이 나섰는데, 당시에 항일 전쟁은 국민군만 전면에 나서고 공산군은 싸우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모으면서 반항일 세력을 막 다 모았죠. 그렇죠. 당시에 어떤 우파 부르주아 세력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런 거 다 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좌파들은 보면은 갈라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우파들을 어떻게 갈라치기 합니까? 자꾸 극우라는 프레임을 써요. 극우. 자, 이쪽은 극우니까 너가 합리적인 보수면은 이쪽 층하고 멀어져야 된다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정치학적으로 극우라는 게 뭡니까? 극자나 극우의 공통적인 거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정치 체제,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우 극자로 하는데, 아니 극자는 있어요. 극자. 예를 들면 전농처럼
트랙터를 끌고 와가지고 막 물리적으로 그렇죠. 전직 대통령 체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극자 세력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 정광 목사님이나 손인현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시위를 하고 집회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 딱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집회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겁니까?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그 경복궁 그 앞에서 난민촌 하듯이 그렇게 텐트를 수없이 해가지고 자기들 주장했던 민주당 어떤 최고위에서도 그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법도 지키지 않고 전농 같은 그런 세력들이 극자인데 우리는 알뜰살뜰하게 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겁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의힘은 그런 세력들하고 멀어져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좌파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올바른 해법, 대응 어떤 논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극우라는 표현이 요즘은 다르대요. 극단적으로 우수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아, 맞네.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폭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맨날 고발 당하기만 하고. 네. 예, 그 참 지난 주말에 손현 목사님과 경찰서에 또 고발당해 출두했거든요. 왜 출두했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소수성애자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30%를 무조건 임용하겠다. 네. 그거 이재명의 팩트거든요. 네, 지금도 유튜브 막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네.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나쁜 거지? 예, 그냥 손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세이브 코리아 할 때만 언제나 평화거든요. 전환길도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이가 극단적으로 우수하지도 않겠지만 또 그분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뭐 그분이고 제가 폭력성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도 역시 프레임이었군요. 저도 고발을 많이 당하고 많이 있는데, 당했어요? 그럼요. 얼마나 많이 당하는데, 왜 많이 당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한데, 이제, 굴해서는 안 되는데, 네. 이제 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지금 이제 검찰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피해 굶주린 하이나처럼 이렇게 덤비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파출소다 하면서 굉장히 좌파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이게 신고 접수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지금 수사라든 이런 것을 악용하고 영장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있죠. 그런 점들이 좀 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눈만 뜨면 딱 보는 이 포탈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포탈의 소위 말하는 제휴 CP사라고, 네. 포탈 보면 이제 여러 언론이 나오는데 이걸 CP사라고 합니다. 아, 네네. CP사를 정하는 어떤 기구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재평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재평위를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사람들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방통위 산하의 국가기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통제하겠다. 네, 완전 이제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포탈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관들, 예를 들면 뉴스타파라든지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 시사로 돼 있고 해서 좌우 간의 차이가 나는데, 진짜 국가기관으로 된다면 정말 이제 언론도 완전히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제 입법부, 사법부, 언론, 국민들도 다 결국은 그 집권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리가 노예가 되고 종속되고 개돼지가 돼가는 거죠.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분별력 있는 국민들은 다 그렇게 보실 거고, 그래서 이번 6.3 대선이 체제 전쟁이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됐지 않나요? 그죠?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석준 우리 앞으로 그만 있잖아요. 활동에 대해서는 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95년도에 고시를 통해서 24년 동안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딱 바뀌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대구의 많은 기업들 경제가 허물어지는 걸 보고 참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시 공무원이 있을 때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다, 로봇산업진흥이다, 그리고 수많은 의료의 국가기관들을 해당되는 어떤 기업인들, 전문가들하고 해서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 재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고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이제 국가 인프라를 만들고 하면서 기업에 도움되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게 정부가 딱 바뀌는 순간 이건 뭐 아무리 개별 기업 공무원이 열심히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행히 우리 이제 어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21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 교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우리가 좌파를 그냥 뭐 비판만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우파, 특히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게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너무 지금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마지막 소망은 제 고향 어떤 대구를 중심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격차가 너무 큽니다. 네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그런 나름대로 좀 역할도 했지만, 앞으로 남은 어떤 시간 동안 우리 자유우파와 그리고 지방, 특히 대구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꼭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네.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아는 것도 많고 많은 행정 또 경륜도 있고, 대구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앞으로도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참 홍 의원님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신뢰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시고, 또 우리 2030 청년들 시청자들이 많거든요. 이 시청자 2030 청년들에게 법치, 공정, 상식 이런 또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역할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